지금까지 4부에 걸쳐서 중국은 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나? 중국은 왜 통제해야만 하나? 중국이 만들면 왜 후진가? 중국은 왜 후한무치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골치 아픈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합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데요. 요즘 한중 양국의 네티즌들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니 그걸 뭘 고민을 해? 우리가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그냥 팍 헤쳐바르고 손절해버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뭐 기분대로 해도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외교란 것이 워낙 서로 얽히고 설킨 것들과 많은 복잡한 상황이라서 손절을 하던 배프가 되던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글로벌 패권의 이동과 질서의 변화에서 한중 관계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글로벌 초강대국이었던 것은 영국이었죠. 그때만 해도 신대륙 미국은 유럽에서 해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맨 땅에서 삽질을 하며 재기를 꿈꾸던 곳이었죠. 그때 미국은 구대륙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먹고 아메리카 대륙의 질서는 미국이 알아서 할 테니 간섭 좀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은 초토화되고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열강들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화를 막기 위해 세계의 질서를 조정하는 기구, 즉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마침 소련 주도하의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 주도하의 자본주의 진영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장장 30년간 미소냉전의 시대가 계속되었죠. 이때부터 미국이 세계의 절반인 자본주의 진영의 큰 형님이 되었습니다. 미소 군비 경쟁으로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몇 번을 박살내고도 남은 강력한 국방력을 갖게 되었죠. 이 시기에 분명히 미국과 소련 둘 중 하나에 줄서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반으로 쪼개져 윗동네는 소련줄, 아랫동네는 미국줄에 섰죠. 미국과 소련을 대신해서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격하게 충돌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겉에서 보기엔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산주의 진영은 연이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내부에서 새로운 노선들이 등장하고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덩치도 만만치 않은 소련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졌는데요. 미국이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중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를 촉진하고 세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간의 대땅때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소 냉전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승리하면서 드디어 미국이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짱짜리를 두고 미국에 대항해 싸울 나라가 없으니 바로 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죠. 미소 냉전 시대에는 세계 각국이 미국과 소련에 줄을 서서 생존을 도모했다면 세계화의 시대에는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자본주의 국가였던 간에 세계 각국이 미국식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여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무역을 확대하고 미국에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었죠. 이렇게 다시 세계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30년간의 세계화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테러와의 전쟁의 국력을 너무 낭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많은 힘을 실어주면서도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보다는 천진하게도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중국이 미국식 자본주의에 동화될 것이고 결국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국이 G2가 되어서 미국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고 미국은 상당 부분의 전략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얌전하게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던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세계 각국의 영향력을 높여가면서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은 니들이 알아서 해먹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질서는 중국이 알아서 할 테니 간섭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와 비슷한 시츄에이션 아닌가요? 아무튼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관세 장벽을 치고 4년간 난리를 쳤지만 미국인들의 물가만 높아졌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공급망은 중국을 빼고는 생각하기 힘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미국의 가장 큰 과제로 놓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공급망을 점점 중국으로부터 떼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종이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중 패권 갈등 상황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이고 미중 패권 갈등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이 적어도 지난 30년보다는 지금 많이 약화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외교적 의사결정에서 이런 작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화 남한산성 기억하시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신구 세력의 변화에 제대로 흐름을 읽지 못해 고난을 겪은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지켜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쉬워서 균형 외교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 외교냐 라는 물음이 아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균형 외교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중간 지점은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팽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죠. 보시는 분들에 따라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또 문재인 정부의 초기 외교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상 유례 없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갔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30%에 육박하던 시절에 갑작스럽게 터진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 경제 제재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단단히 뿌리난 중국의 화를 풀어줘야 했고 중국에게서 우리나라를 떼어놓으려는 미국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알랑방귀로 일관했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 말기가 되면서 점차 제대로 된 균형 외교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성사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우리 정부와 정상회담 기회를 엿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껌딱지가 될까봐 긴장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역시 성사되진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종전선언 추진과 같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슈에 대해서조차 미국과 중국은 모두 긴박하게 움직이며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이 갑자기 기가 막힌 외교 전략이라도 구사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글로벌 질서의 변화에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중 갈등이 무역 관세와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경제력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1대1로 맞짱을 떠서 누가 경제력이 더 센가를 겨룬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이 싸움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높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불쌍한 처지를 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의 싸움으로 바뀌었고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연합이 중요해졌습니다. 동맹들의 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핵심 전략물자인 반도체, 통신, 배터리 등 분야의 강자인 한국이 미국에게 무척 중요해졌고 단순히 미국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긴밀한 우리나라로 하여금 중국을 봉쇄하는 데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휘딱 미국 편에 붙지 않고 중국과 꾸준한 공급망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죠. 때문에 중국은 지난 5년간 꼭꼭 막아두었던 한한령도 조금씩 풀거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북한을 활용한 군사적 긴장의 강도를 높이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균형 외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 결국 균형 외교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느냐와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균형 외교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국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질서는 소위 말하는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신냉전의 시기로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대만 전쟁이나 제2차 한국 전쟁과 같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엄청난 실현의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 반만년 역사를 되짚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균형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앞으로 30년 뒤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국 대열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국가의 운명을 국민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약소국의 대열에 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양국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아무리 미국하고 친해도 중국 나와바리 안에 있는 소국이다. 그러니 잘 판단해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한중 양국이 서로 아무리 좋던 싫던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인 것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서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속 무게의 균형추를 너무 쉽게 한쪽으로 옮겨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